내 이름은 카오루. 16살 여고생이다. 이번 얘기는 평범하지 않은 나의 유년 시절에 관한 얘기다. 때는 내가 어릴 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당시 나는 엄마랑 둘이서 살았다. 나에게는 아빠가 없었는데 엄마는 그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다. 어릴 때부터 엄마랑 둘이서 살았지만 나는 엄마가 참 좋았다. 오늘은 엄마가 우리 딸이 좋아하는 과자 사왔다. 신난다. 다정한 엄마는 늘 웃는 얼굴로 날 칭찬해줬다. 어쩜 이리 착해 우리 딸? 엄마는 카오루가 자랑스러워. 엄마는 내가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나에게 늘 사랑과 관심을 쏟아부었다. 여기까지는 그냥 평범한 편모가정 같겠지만 우리 집은 어딘가 이상했다. 그럼 엄마 다녀올게. 약속 까먹지 않았지? 그게 큰 소리 내지 말고 베란다에 나가지 말고 초인종이 울려도 나가지 않는다. 이 세 가지는 내가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되는 약속이었다. 엄마는 매일 약속을 외우게 한 후에 자물쇠를 2개나 걸고 나갔다. 우리 집 현관문은 밖에서뿐만 아니라 방 안에서도 열쇠가 없으면 열 수 없었다. 즉, 엄마가 없을 때 난 3층 빌라의 가장 높은 곳에서 감금된 상태였던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자신이 감금당했다는 사실도 몰랐다. 그냥 엄마가 없어서 외롭고 심심하기만 했다. 그래서 나는 늘 인형을 가지고 놀았다. TV를 켜는 것도 금지였고 큰 소리를 내는 것도 안 됐다. 그래서 늘 입을 꾹 닫고 인형과 놀기만 했다. 그 인형들도 많이 낡아서 너덜너덜한 상태였다. 입는 옷도 다 늘어난 헛옷뿐이었다. 물론 난 세상 밖이 어떤지 궁금하기도 했다. 하지만 밖에 나가고 싶다고 말해도 안 돼 카오루. 밖은 너무 위험해. 밖으로 나가자마자 험한 꼴을 당할 거야. 이렇게 엄마는 나를 막아섰고 난 그냥 포기했다. 어쩔 수 없었다. 어렸을 때부터 내 세계는 문이 굳게 닫힌 집안뿐이었으니까. 내가 처한 상황이 이상하다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 놀랍게도 그런 생활은 8살까지 이어졌다. 그때 나는 원래 초등학교에 다닐 나이였다. 하지만 초등학교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나는 엄마 말고는 얘기를 나눠본 사람도 없었고 만나본 적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런 의문 없이 그렇게 엄마와 함께 살았다. 어느 날, 여느 날과 다름없이 엄마를 배웅하고 집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엄마가 돌아오지 않았다. 하루 종일 들어오지 않은 적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정도가 심했다. 일주일이 지나도 엄마는 오지 않았다. 냉장고 안에 음식도 다 떨어져서 물밖에 먹을 게 없었다. 나는 엄마가 걱정돼서 약속을 깨고 베란다로 나와 집 밖을 살펴봤다. 바깥 세상은 이렇게 예쁘구나. 너무 멋지다. 난생 처음 보는 풍경에 감동했지만 엄마가 오지 않는다는 불안감이 커서 결국 베란다에 나가는 것도 그만뒀다. 아무것도 못 먹은 채로 며칠이 지났고 결국에 나는 의식을 잃고 말았다. 살려줘, 엄마. 눈을 떴을 때 나는 새하얀 방에 있었는데 그곳이 병원이란 걸 알아채지 못했다. 병원이라는 것 자체를 몰랐기 때문이다. 나중에 들은 얘긴데 엄마가 행방불명되자 집세가 밀린 탓에 집세를 독촉하러 집주인이 우리 집에 찾아왔다고 한다. 하지만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사실 내가 안에 있었지만 엄마와 한 약속대로 무시하고 있었다. 결국 집주인은 열쇠를 써서 집 안에 들어오려 했지만 안에도 자물쇠가 걸려 있어서 문을 열 수가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집주인은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그러자 의식을 잃은 나를 발견한 것이다. 그리고 나는 경찰관들에게 사정을 설명해줬다. 내 얘기를 들은 어른들은 너무나도 비정상적인 가정 환경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게다가 나는 자신의 이름이 카오루인 것밖에 몰랐다. 나와 관련된 정보는 카오루라는 이름과 나이뿐이었고 그 외의 정보는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그제서야 나는 우리 집이 이상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나는 엄마를 끝까지 찾지 못했다. 그 후 나는 아동보호시설에서 한동안 지내게 됐다. 새로운 환경 속에서 난 불안에 떨었다. 그 집에 갇혀 사회성도 못 길렀고 교육도 못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 내가 갑자기 또래 아이들이 가득한 환경에 놓인 것이다. 커다란 변화에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한동안은 알아누웠을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다. 모르는 사람들밖에 없어. 다들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엄마 보고 싶어. 엄마! 엉엉 우는 나를 시설 직원이 따뜻하게 안아줬다. 지금까지 엄마밖에 얘기해본 사람이 없었고 내 또래 아이들을 만난 적도 없었다. 이렇게 시끄러운 환경도 나에게는 너무도 이상했다. 하지만 끈기 있게 나를 돌봐준 시설 직원 덕분에 난 그 환경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읽고 쓰기는 물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배워갔다.
시설에서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였지만 학교에 다니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었다. 집단 생활에 적응해야 했고 무엇보다도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학습을 해야 됐다. 난 8살이었지만 지식은 4살에서 5살 수준이었다. 지금껏 뒤처진 걸 만회하려고 매일 시설 직원과 근처 학교 선생님이 내 공부를 봐준 덕분에 나는 점점 평범한 아이에 가까워졌다. 어느 날 시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카오루를 보고 싶다는 사람이 있어. 나랑요? 하지만 나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누굴까 궁금해하면서 날 찾아온 사람을 만났다. 거기에 있던 건 처음 본 여자였다. 여자는 나를 보자마자 사오리! 진짜 사오리구나! 하고 소리치더니 갑자기 날 껴안고 엉엉 울었다. 난 이게 무슨 일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겨우 눈물을 그친 여자가 나를 지그시 바라보며 천천히 얘기를 시작했다. 내 이름은 사나, 32살 주부다. 드디어 오늘 내 딸과 8년 만에 재회했다. 때는 10년 전, 대학생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나는 테니스 동아리 부원이었다. 거기에는 마사오미라는 인기 많은 선배가 있었다. 얼굴도 잘생겼고 성격도 신사적인 데다가 지방까지 좋은 완벽한 남자였다. 그래서 나도 몰래 선배를 동경하고 있었다. 선배에게 다가갈 수 없어서 뒤에서 지켜보기만 했지만 사나, 이번 회식에 올 거야? 아, 네, 물론이죠. 선배가 먼저 나한테 말을 자주 걸어줘서 한편으로는 정말 기뻤지만 야, 사나, 너 오늘 마사오미랑 얘기했지? 네, 잠깐이요. 무슨 얘기했어? 회식에 오냐고. 아, 그래? 설마 그거 가지고 착각하지는 않겠지? 무슨 착각이요? 마사오미는 그냥 모든 사람들한테 친절해. 너를 특별 취급하는 게 아니라고. 네, 저도 알아요. 알고 있으면 됐어. 괜히 이상한 착각해서 들이대지 말라고. 나랑 마사오미 관계는 알고 있지? 네, 그럼요. 이 사람은 미키코 선배, 마사오미 선배랑 동갑이고 마사오미 선배의 정혼자였다. 요즘 세상에 웬 정혼자인가 싶었지만 두 사람은 엄청난 부잣집 자제들이었다. 서민들은 모르는 사정이 있을 거라고 다들 납득했는지 마사오미 선배한테 다가가려는 여자는 한 명도 없었다. 둘이 그냥 연인 관계였다면 호감을 표현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미키코 선배님의 집착은 어마어마했다. 누군가 마사오미 선배에게 다가가려고 하면 수건 없으시면 제가 빌려드릴까요? 계란 참견은 집어치워. 자, 마사오미, 여기 이거 써. 이렇게 노골적으로 방해했다. 고마워. 마사오미 선배의 속마음은 모르겠지만 이럴 때마다 늘 난처한 웃음을 짓고 있었던 것 같았다. 만에 하나 마사오미 선배에게 꼬리를 치면 미키코 선배 무리에게 둘러싸여 험한 꼴을 당한다는 소문도 있었다.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않도록 나도 웬만하면 마사오미 선배에게 다가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사나, 갑자기 미안한데 잠깐 시간 괜찮니? 네, 무슨 일이세요?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아무 약속 없어요. 그럼 같이 밥 먹을래? 둘이서요? 부담스러워? 그런 건 아닌데 선배는 만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미키코라면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부모님끼리 멋대로 정한 얘기니까. 그런가요? 당연하지. 요즘 세상에 정략결혼이라니 시대착오적이잖아. 그리고 요즘 미키코 때문에 너무 피곤하다. 그럼 좋아요. 밥 먹어요. 나도 모르게 승낙해버렸다. 너무 대책이 없나 싶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그야 내가 좋아하는 선배인걸. 둘이서 만나자는 선배의 권유를 도무지 거절할 수 없었다. 몇 시간 정도면 큰 문제는 없을 줄 알았는데 사나? 잠깐 나 좀 봐. 네. 내 생각이 짧았다는 걸 깨달았다. 내 정혼자한테 꼬리를 쳐? 제정신이야? 꼬리를 치다뇨. 여러 명이 나를 둘러싸고 추궁하기 시작했다. 마사오미 선배와 나눈 대화를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무 무서웠다. 심지어 쇠방망이를 든 여자가 나를 무섭게 노려보고 있었다. 당장이라도 올 것 같았지만 갑자기 누군가 나타났다. 뭐하는 짓이야? 마사오미? 마사오미 선배가 나를 구해주러 온 것이다. 그리고 미키코 선배에게 단호히 말했다. 혹시 몰라 말해두는데 난 너랑 결혼할 마음 없어. 이미 우리 아버지랑 너희 아버지께 말씀드렸어. 우리 정혼 관계는 이제 끝이야. 그 말에 미키코 선배는 나라를 잃은 듯한 표정이었다. 잠깐만! 일방적으로 그러면 어떡해! 이따위 협박이나 하는 여자는 사양이야. 나한테 말도 걸지 말아줘. 그렇게 말하며 내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떠났다.
이렇게 미키코 선배는 실현을 했지만 불행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미키코 선배의 아버지네 회사가 도산하고 만 것이다. 집이 망하자 친구들도 미키코 선배를 깔봤고 대학교에서도 온갖 주목을 받자 결국 학교에 오지 않게 됐다. 그리고 미키코 선배가 없어진 후 이런 메시지가 왔다. 너 이거 어쩔 거야? 너 때문에 완전 망했잖아. 선배 사정은 안타깝지만 저랑 아무런 관련도 없잖아요.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마사오미를 빼앗고 나서부터 이상해졌어. 너 때문이야. 책임져! 책임이라뇨. 마사오미를 돌려줘. 내 남친이었잖아. 마사오미 선배는 물건이 아니에요. 선배한테 말씀하세요. 네가 이긴 것 같니? 이기고 지고 문제가 아니잖아요. 두고 봐. 너 절대 가만 안 둬. 내가 꼭 복수할 거야. 이런 원망의 말까지 듣고 말았다. 어이없는 화풀이였지만 왠지 찝찝했다. 2년 후 나는 마사오미 선배와 결혼했다. 그리고 얼마 후 사오리라는 어여쁜 딸도 태어났다. 남편도 열심히 일했고 나도 육아에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그 후로 미키코 선배의 소식이 끊겼다. 미키코 선배의 아버님은 지금 아내와 함께 소박하게 살고 있지만 딸의 행방은 모르는 듯 싶었다. 나도 내 삶이 바빠서 미키코 선배의 존재는 까맣게 잊고 있었다. 하지만 미키코 선배의 집념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건 어느 날 아이를 데리고 마트에 외출했을 때였다. 이제 막 1살이 된 사오리는 겨우 걸음마를 뗐을 정도로 어렸다. 난 장보기를 마치고 마트 내에 있는 놀이방에 사오리를 데려갔다. 아이와 어른들로 가득한 그 넓은 공간에 아주 잠시 몇 초 동안만 사오리에게서 눈을 뗐는데 사오리? 어디 있니? 사오리! 아무리 찾아봐도 사랑스러운 딸은 온데간데 없었다. 서둘러 경비실로 가서 사정을 설명했지만 결국 찾을 수가 없어서 경찰까지 불렀다. 그러자 CCTV에 사오리를 안고 도망가는 미키코 선배가 보였다. 경찰은 유괴 사건으로 판단해 지명수배를 내렸건만 결국 선배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 그로부터 벌써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못 찾을 거라며 포기하려던 순간 경찰에서 미키코 선배가 체포됐다는 전화가 왔다. 그리고 다행히 사오리도 무사했고 카오루라는 이름으로 살았다는 충격적인 얘기도 들었다. 당장이라도 만나러 가고 싶었지만 오랜 세월 감금당했던 사오리는 평범한 생활에 적응해야 했다. 그래서 갑자기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고 시설 직원이 말했다. 내 딸인데 왜 만날 수 없는 거야? 사오리! 그래도 사오리는 무사하잖아. 생사조차 알 수 없었던 때랑은 달라. 사오리를 믿고 기다리자. 사오리를 잃고 절망에 빠졌던 7년에 비하면 반년쯤이야 순식간이다. 그렇게 나는 참고 참다가 드디어 7년 만에 사랑하는 딸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결국 내가 엄마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유괴범이었다. 나는 그렇게 감금당한 채 살았던 것이었다. 처음에는 믿을 수도 없었고 엄마를 향한 마음도 버릴 수 없었다. 그렇게 나는 진짜 엄마 아빠 품으로 돌아갔다. 두 사람은 불안해하는 나를 살뜰히 보살펴줬고 두 사람과 함께 살았던 1살 때 사진을 잔뜩 보여줬다. 전부 예쁜 옷을 입고 있었고 듬뿍 사랑받은 모습이었다. 아, 난 카오루가 아니라 사오리구나. 그래, 넌 사오리야. 우리 예쁜 딸. 그때 널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평생 사오리를 행복하게 해줄게. 사랑한다 우리 딸. 앞으로 쭉 함께하자. 부모님의 따뜻한 말에 나는 엉엉 울었다. 이렇게 나는 진짜 부모님 품에 돌아오게 됐다. 드디어 7년 만에 내 인생을 되찾은 것이다. 그리고 16살이 되자 부모님과 경찰에게 당시 사건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어릴 때는 몰랐던 것들이 전부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교도소에 있는 미키코 씨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꼭 묻고 싶은 게 있었다. 유괴 사건으로부터 8년 만에 그 사람과 만났다. 많이 야위었지만 그때 얼굴이 남아있어서 난 무심코 차오르는 눈물을 참으며 질문을 시작했다. 그때 왜 나를 버렸어? 유괴한 건 맞지만 그래도 날 딸처럼 키웠잖아. 그 여자는 조용히 답했다. 처음에는 네가 마냥 귀여웠어. 그야 마사오미 씨의 딸이니까. 하지만 네가 클수록 점점 그 여자를 닮아갔어. 그걸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날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어슬렁대다가 경찰에 체포당했다고 한다. 난 지금도 꿈을 꿔. 누군가 잠든 내 머리를 따뜻하게 쓰다듬는 꿈. 그건 있지. 당신이야. 나에게 당신이 엄마였던 시간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 그 의미를 평생 되새기면서 괴로워하길 바래. 카오루! 난 카오루가 아니라 사오리야.
당신 딸 카오루도 사랑했던 마사오미 씨도 이젠 없어. 잘 가. 그리고 나는 일어서서 면회실을 나섰다. 그때 그 사람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도 눈물을 조금 흘렸다. 이렇게 나는 그 사람과 완전히 연을 끊었다. 그로부터 10년 후 나는 26살이 됐다. 나는 내 경험을 책으로 냈고 그 책은 데이트를 쳤다. 다큐멘터리도 찍고 책이 영화화도 돼서 나는 단번에 유명인이 됐다. 그리고 지금은 유괴 사건으로 상처받은 아이들과 가족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그 후 그 사람의 소식은 모른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불현듯 생각이 나고 만다. 7살 정도의 여자아이와 엄마를 보면 내 모습이 겹쳐 보인다. 난 평생 그 사람과 보냈던 시간을 잊을 수 없겠지. 그 사람도 문득 나를 떠올리고 괴로워하길 바란다. 그리고 행복한 나의 모습을 TV로 보여주는 게 그 사람을 향한 복수가 될 거다.